을들의 당나귀 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작년에 진행했던 어떤 사업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아까 이제 상담하면서 좀 들은 생각이 정말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금 일터에서 사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이잖아요. 예. 거의 한국의 단독정부 수립한 현대사의 전쟁 중에 그런 근로기준법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자고 전태일 열사가 분신도 한 이후로도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시혜적으로 지켜야 되고 있는, 시혜적으로 되고 있는 어떤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여성 노동자에서 작년에 이렇게 그럼 여성들이 지금 우리가 민주화되었고 경제도 성장했다고 하는데 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나아지지 않고 퇴보하고 있는가? 원인이 뭘까?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할까? 사실 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삶하고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 자기 삶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작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야심찬 기획을 했었죠. 네. 무려 우리가 몇 명을 만났었죠? 2052명? 네, 그래서 우리 여성 노동자에서 심층 면접한 사람은 22명, 예, 22명을 저희가 만났었어요. 그리고, 세대별로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60대부터 20대까지 들어보면 뭐가 바뀌고 뭐가 안 바뀌었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작년에 같이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삼중님. 네. 50대를 제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이 50대 분은 인터뷰할 당시에 암 투병 중이셨어요. 이제 유방암을 투병 중에 인터뷰를 하셨고, 이제 이분과 만나서 이제 본인의 일의 이력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와서 자녀가 3명인 중에 둘째였어요. 둘째였고 서울로 이제 터를 잡아가지고 부모님이 딸도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50대들은 일단 교육은 받아요.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받는데 대학은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네,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데 무슨 산업체 학교 같은 데 가서 1학년 때 격리 이런 걸 좀 하다가 그냥 공부만 해라. 장학금 받으니까 해서 공부만 하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뭐 격리직을 조금 했는데 적성에 안 맞으셨대요.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무슨 봉제 공장 같은 데 들어가신 거죠. 거기서 경력이 쌓여서 실력이 이제 조금 검증이 되니까 가죽 공장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가죽을 이제 처음에는 재단 같은 가죽을 이렇게 가공하고 이런 걸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니까 품질 검사 이런 걸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가 어떤 분이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이제 동대문 이런 데서 일을 하셨는데 쭉 인터뷰하고 나서 자기의 그 일의 경험을 쫙 얘기했을 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그렇죠, 결혼 전에 일을 하면서 뭐 주말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행복했다고 하고 대학을 지나가지 않은 이유는 대학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언니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같이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인생에서는 최초의 좌절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50대 치고는 조금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29 요때 결혼을 하셨으니까 약간 이제 늦은 결혼을 하셨죠. 결혼과 동시에 일을 당연히 그만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일단 뭐 일하는 환경도 가죽은 이 약품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뭐 왜 일을 하려고 하냐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육아에 전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육아에만 전념을 또 한 건 아니더라고요. 월급이 나오는 어떤 고용 관계가 없는 계속 부업 같은 걸 하신 거예요. 봉투도 붙이고 구슬도 끼시고 어쨌든 뭐 식비라도 벌어보려고 엄청 이제 일을 하신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셨는데 돈은 정말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둘째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IMF가 왔나? 시기가 어려워서 남편이 실직을 하고 편의점을 차렸대요. 편의점을 차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나오지 않는 또 일을 하신 거죠. 편의점을 같이 일을 하시면서 둘째를 이제 시어머니한테 잠깐 맡겼는데 그걸 또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동안에 아이가 뭐 사고도 났고 그다음에 엄마하고 애착이 형성이 안 되면서 건강이 이제 커서도 계속 안 좋더라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들었던 신념이 아이를 4살 때까지는 엄마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사실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직장을 고르는 우선순위로 정한 거는 집에서 한 30분 이내의 거리. 왔다 갔다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아이가 아프면 금방 나올 수 있고 6시에 딱 마칠 수 있는 이런 일을 이제 찾아서 생산직, 전자부품 조립 이런 걸 하셨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학 가고 이렇게 커서는 그 웅진코웨이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신 일이 이제 납땜이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또 하나는 70년대 뭐 80년대 요럴 때 아주 작은 공장에서 일할 때 환기가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2000년대에 들어서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납땜을 하면 연기도 나고 막 이런데 환기 시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다 마시면서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본인이 성격이 약간 완벽주의적인 것도 있고 뭐 엄청 부지런하게 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제 웅진코웨이 하청업체 다니면서도 계속 그 노후를 위해서 수많은 자격증을 따시는 이제 보유한 자격증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갱년기가 오고 일을 잘 수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6개월이 안 돼서 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산재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드러났지만 네. 납땜 이런 것도 보호구가 전혀 없이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검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마 납땜 이런 걸 해서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도 이제 투병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요양보호사도 따고 사회복지사도 따고 보육교사도 따고 계속 자격증을 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50대의 여성들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격증에 참 많이 집착을 한다고 해야 되나? 보면은 50대 우리 주변 여성 회원분들도 보면 자격증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자격증 쇼핑이라고 그렇죠. 말도 있잖아요. 40대가 되면서부터 네. 이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따도 써먹을 데가 없다는 맞아요. 또 그런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경험이 있죠. 참 그분 인생 얘기 들으면서 삼중님은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세대가 다른데 나는 30대고 그분은 50대인데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50대나 30대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일을 하지만 우리 동네 엄마들도 애가 셋이 있고 이러면은 선뜻 아이가 어릴 때는 직장을 가려고 엄두를 못 내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부업 같은 걸 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대가 다른데 또 세대를 관통하는 또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 시대에는 60대들은 공부를 좀 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50대들은 또 공부하고는 또 다른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이 IMF를 또 그 정년기 그 청년기
장년기 이때 네, IMF를 네. 겪으면서 이 고용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어려움 같은 것들도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 저도 50대거든요. 근데 이제 98년도에 저희가 이제 IMF가 있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겪으면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완전히 이제 재편되는 그런 시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 숟가락 물고 태어난다. 그냥 애 많이 낳아도 걱정 없다. 뭐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이제 다 비정규직화되고 실업이 더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들이 양산이 되면서 그때 한참 이제 그 가족 생계를 막 책임져야 됐던 40대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0대 남편분도 실직해서 편의점 차렸다고 했잖아요. 또 그 편의점도 그리 장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주변에 공장을 찾아가셨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한국 현대사에서 그런 경제적인 위기와 함께 개인의 삶이 맞물리면서 더 열악한 일자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갔고, 그래서 그런 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은 전업주부, 양육이 전부야, 양육을 잘해야 돼, 라는 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육에만 전념할 수가 없이 일자리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없으니까 정말 봉투도 풀칠하고, 돈도 안 되는 부업도 해야 되고, 그러한 삶들을 그 50대들이 경험한,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서민이라고, 우리도 다 지금 서민이니까 서민층의 여성들은 일자리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렇죠. 네, 그것을 지원해줄 인프라가 없을 때, 이렇게 보육 같은 걸 지원해주는 인프라가 없을 때, 만일 보육을 제대로 지원을 해줬다면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잘 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여성의 책임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애 키우느라고 돈 다 네. 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쓸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아야 되고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되게 절실한 네.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내 네. 미래가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의식이 없이 내가 일자리가 있으면 그냥 뭐라도 해야 뭐라도 된다. 해야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네. 네. 근데 참 그 가슴 아픈 게 그렇게 해서 결국 없는 사람한테는 몸뚱아리가 전부인데 그 몸이 아프면 사실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 예, 그렇잖아요. 아, 정말 근데, 안타깝네. 그게 예, 근데 진짜 이제 저도 20대 때 납땜하는 공장을 다녀봤는데 정말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근데 가깝게 출퇴근하기 위해서 정말 웅진코이 하면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그런 환풍기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납땜을 해서 그게 꼭 원인 결과가 정말 딱 분명하진 않지만 이제 유방암 투병하시면 사실 그렇게 모아놨던 돈도 다 들어가고 또 이 투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삶의 고비잖아요. 정말. 거기다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에너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안타깝다. 딱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면 최저임금을 딱 받는데 그 이제 그 이외에 야근이나 이런 특근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은 돈을 더 받잖아요. 그걸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또 일을 하신 세대가 사실 50대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산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면은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으셨어요 하니까 150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은 산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해 보실 생각은 전혀 못 해보시고. 그렇죠. 퇴직하신 이후로 그렇지. 지금 발병을 하신 근데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증명하는 거는 또 너무 힘드니까. 투병 또. 중인 사람이 그것까지 증명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60대 분들 그때 이제 인터뷰한 걸 읽어봤는데 60대 분은 이제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이 이 따님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 고등학교까지만 보내놓으면 맞아. 교사도 할 수 있다. 그땐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꼭 해야 된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여자가 자기 이름 석자 쓸 줄 알면 되지. 무슨 공부냐라고 공부를 안 시켜서 이분은 그 뒤로 모텔 청소 막 이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퇴직금도 없고 뭐 사대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목돈을 모아보지를 못했다. 자기가 그냥 애 키우고 사느라고 너무 어렵게만 사셨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좀 배우기만 했어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얘기 들어보면은 고등학교까지는 나왔지만 그 여성이 일하는 현실은 정말 또 열악한 현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우리 오늘님은 30, 40대 분들을 많이 그때 인터뷰했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분을 네. 인터뷰한 걸 알고 있는데 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난번에 5분을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 분포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했고 굉장히, 네, 기혼, 미혼도 섞어서 좀 반반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 중에 5분의 얘기를 저희가 다 듣지 못할 것 같고요. 예, 어느 분의 얘기를 좀 들려주실 건지요. 네, 그중에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일단 미혼, 기혼으로 나뉘는 분들이고 였고요. 네. 일단 기혼이신 30대 초반의 여성분은 대학원을 졸업한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밟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은 이제 결혼하신 이후에 지방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뭐 그 결혼 전에는 복지재단이나 여성단체에서 직업 상담을 주로 하셨던 분이고 이제 여기 지방으로 내려오고 나서도 직업 상담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가 아니고 어쨌든 그분은 자기 일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질문이 저희 공통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일의 의미가 뭐냐라고 네. 물었을 때 네, 그분이 네. 답이 일은 인생의 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게 되게 소름이 샥 돋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꽃이라고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에 얘기하는 게 결혼 이후에도 이제 자기랑 남편이랑 주말 부부를 했었대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남편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있다가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1년 넘어가니까 너무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취업 준비를 했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석사학위, 그러니까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인데도 취업이 어렵다는 거 이제 체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 상담사 일을 하면서 여자들이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소개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당하니까 그게 느낌이 남달랐겠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구직 과정에서 면접 때 뭐 아기가 어리니까 아기 어린데 괜찮겠냐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한 3번 정도 거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던 곳에서도 어쨌든 면접 과정에서 대놓고 네가 만약에 애가 없었거나 했으면 아마 안 뽑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더 이상 애 안 낳는다고 하니까 뽑았다는 얘기를 회사에서 이제 서슴없이 하는 거죠. 네. 지금 애가 하나인데 난 둘째 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서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봤고 어쨌든 둘째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던지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돌아온 답변이 널 뽑은 이유가 이제 아이도 있고 결혼도 했고 하니 그래서 뽑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는 그 딜레마가 본인한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한 지 3개월 차 막 이렇게 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아줌마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럼 그 직장에서 그분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먼저 저 사람은 아줌마니까 네. 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편견을 갖고 네. 바라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있었겠죠. 물론 그게 정말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놓고 했냐 안 했냐 했을 때는 뭐 서로 느끼는 감정이나 기억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그 분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보다 어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반응과 자기가 했을 때 반응이 달랐고 그리고 6시 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애 있으니까 안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분은 당시에는 점심을 안 먹고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점심을 안 먹고. 네, 그래서 점심을 왜 안 먹냐.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정말 어떤 시간이죠? 하루의 꽃입니다. 꽃이죠. 삼중님은 어떠세요? 점심시간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점심시간이 천국입니다. 근데 네. 점심을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왜 점심을 안 드시냐, 일이 그렇게 많으시냐 여쭤봤더니 항상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대요. 근데 6시에는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언제 몰릴지 모르니까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날 자기가 해야 되는 할당량을 네, 그러니까 점심시간까지 쪼개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시냐 이랬더니 막 쉐이크 같은 거를 네, 만들어 와가지고 드셨대요. 자리에서 그냥 먹는 네, 식으로. 그럼 동료들은 같이 안 가는데 점심 먹으러 뭐라고 뭐 같이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거나 하지 않냐 이랬더니 그냥 그땐 웃으면서 다이어트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냥 쟤는 원래 좀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은 뭐 그런 그런 정말 거였던 너무 것 같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네요. 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아침에도 더 일찍 출근을 해서 정리를 싹 다 하고, 그러니까 내 회사 사무실 정리를 하고, 되게 그냥 여려운 듯이 커피를 타서 앉아 있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아줌마라는 그 사회적 편견과 맞서서 네. 정말 내가 아줌마라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는 여자가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에는 일찍 와가지고 남들이 출근할 때 딱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이렇게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해. 이런 퍼포먼스죠, 거의. 그렇게 하고 또 점심은 거르고 왜냐하면은 일이 몰리더라도 그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아는 당연히 자기만의 몫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건 죽기 살기 아닌가요? 밥 먹는 생존권까지 포기하고. 덕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뭐 백조나 오리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발을 얼마나 열심히 굴려가지고 위에 우아하게 떠 있나. 맞아요. 노마드님 너무 비유 적절해요. 그래서 지금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요새 덕증후군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증후군이.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어렵고 힘들게 한다 이런 거를 안 내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게 자연스럽고 나 원래 이렇게 한 사람이야라고 보이고 싶지 오히려 그거 보여주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보여주는 관리 못한다. 이렇게 아줌마라서 그렇다 이런 말 듣기 싫고. 제가 그 교육 가면 꼭 같이 읽는 그와 그녀의 차이 아시죠? 모르세요? 그와 거죠? 그녀의 차이 해서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남자가 결혼했다면 하고 물음표가 붙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책임감 있게 일하겠군 이래요. 그러니까 그가 결혼했다면죠. 그녀가 결혼했다면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다닐라나? 네, 대부분 그래요. 곧 그만두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아줌마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책상이 막 어질러져 있어요. 그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면 엄청 바쁜가 보다. 업무 몰입도가 엄청나다. 이걸 치울 시간도 없어. 그녀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면 게을러. 다들 그래요. 아니 자기 책상도 못 치우면서 어떻게 업무는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집안 살림도 끌어들일 거야, 몸이. 아유 뭐 이 여자가 자기 책상 하나도 정도 못하면은 업무 능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책상이 어질러져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남자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있는 남자. 여자가 그러면은
업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칠칠 맞은 여자. 이게 굉장히 다르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30대 기혼 여성은 그런 사회적 편견과 굉장히 외롭게 네, 그 정말 맞아요. 고군분투가 네. 저는 생각나네요. 정말 외롭게 막 혼자 싸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아침에 그렇게 일찍 가는 것도 사실 아기가 아파가지고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그 걱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애가 갑자기 아픈 경우 어떻게 해야 엄청 될지. 공감돼. 정말 네. 네, 아린 기억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매번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그런 양해를 구할 때도 사람들이 아 쟤는 원래 저래가 아니고 아 정말 이유가 있어서 늦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것까지 계속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고 내가 네. 다 힘들다. 그러니까. 네,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본인도 처녀 시절에는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일을 했었다. 그러니까 집에 집안 사정 애가 아플 거 걱정할 이유 없잖아요. 없었으니까 네.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뭐 집안 사정, 집에 일어나는 일, 아이가 네. 갑자기 아픈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슈퍼우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30대 여성들 지금 고학력이잖아요. 사실 석사학위까지 따신 네. 분이고 또 그 직업 상담사로 자기 경력도 있었던 분이 네.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 그런 학력이나 어떤 그런 그 경력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오로지 애 키우는 아줌마로 다시 그러니까요. 오로지 보이는 모습은 그러한 편견과 외롭게 싸우게 되는, 그래서 슈퍼우먼이 아니면 정말 일하기가 어렵게 되는 정말 그러면서 뭐가 또 바뀌었을까요? 아이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맞아요. 있잖아요, 여성들이. 네. 맞아요. 죄책감. 회사에 나가지만 아픈 아이를 내가 보살피지 맞아요. 못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참 애 키워본 입장에서 정말 네. 공감을 네. 가는 네. 그런.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 이후에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정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게, 우리가 이제 울컵 책자 가지고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했을 때 40대 초반 여성분이셨어요. 이분도 그 이제 친구가 굉장히 전문적인 디자이너, 잘 나가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뭐 육아휴직을 쓰고 당연히 그만뒀겠죠. 그 세대에는 네, 육아휴직은 쓰고 이제 그만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데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분도 뭐 석사 나오고 패션 디자이너 업계에 잘 나가는 아주 전문직이었음에도 아, 나 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좀 해야 할까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여성의 어떤 일자리나 이 경력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애를 낳을 이런 수 사회 있겠어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삼중님께서 50대 여성을 만났을 때 뭔가 바뀐 것도 있지만 안 바뀐 뭔가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일 것 같아요. 그 50대 여성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서 많은 걸 포기해야 했던 것처럼 이 30대 여성도 20년이 흘렀지만 똑같이 여전히 그거는 당연히 여성의 몫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점심도 먹을 수 없고 아침에는 막 일찍 와가지고 그렇지만 여유 있는 백조처럼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바뀌지 않는 여성의 현실이 아닌가. 아이 키우신 네. 분들 알겠지만 아침에 정말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아우 말로 할 수 없어요. 아이 어린이집 우리 삼촌님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 아침 출근길을.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다. 네. 아,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이 뿌리 깊은 이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은 결혼을 해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데모를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데모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길들여져 있는 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계속 싸우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3년이 딱 걸리는 거예요. 3년을 내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기 삼중님은 그나마 주장을 하는 경우니까 맞아요. 이제 뭐 싸움을 하든 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네, 맞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게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 있잖아요. 화목. 가족은 화목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아이가 있으면 또 부부가 싸우는 거를 보여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영향이 가는 맞습니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부딪히면 나중에는 얘기하다가 안 되면 서로 회피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 참고 있는 건 여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자가 더 많이 참게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자는 집안일을 거의 안 해요. 그 남편이 한 3년 정도 지방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숙소가 있고 세탁기가 다 있는데도 빨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는데도. 맞벌이를 하는데도. 예.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데 네. 자기도 그걸 알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우리 만나서 욕을 하는 거죠. 남편 욕을 하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남편하고 싸울 이제는 그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 남편분의 뇌구조에는 내가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그 시어머니 자체가 네. 아들이 그렇게 네.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되게 놀라운 게 이 여성성과 남성성 이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또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고 우리는 공부만 하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정말 공부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내가 밥도 안 해먹고 그냥 다 오로지 공부만 하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딱 결혼과 동시에 네. 그 엄마가 해오던 모든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나는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의 역할로 그렇죠. 치부를 한다는 거죠. 네, 네. 나도 시금치 한 번도 다듬어 본 적 없고 시금치 나물 해본 적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요리에 재능이 있는지 청소에 재능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 네. 나는 여자니까 당연히 너가 잘할 거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현모양처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굉장히 집안일 잘하고 네. 화목하게 하면은 네. 착한 여자 네. 그런 컴플렉스를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쟤는 배가 센 여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과정을 스스로가 조금 이겨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맞습니다. 부딪혀더라도 내가 이제 조금씩 고쳐나갈 거는 좀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노마드님 아까 아들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아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하면서 너도 이거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집에서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편이에요. 네, 그 많이 하고 저는 안 하면 공평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일주일 보고 이번 주는 내가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좀 시킵니다. 뭐 스티커 붙이시나요? 그래서 이번 주 보니까 설거지를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싶으면 이제 하고 빨래 같은 경우는 완전 전담을 남편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덜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많이 하면 많이 억울하죠. 우리는 합의가 안 돼서 네. 사다리 타기로 결정을 해서 똑같이 나눠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 30대 기혼 여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삼중님, 노마드님 그리고 저도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네, 예, 같이 또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또 미혼 30대 얘기도 아까 또 들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예, 어떠셨는지요? 그 30대 미혼 여성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파견 계약직으로 지금 당시 그 인터뷰 당시 일하던 곳이 세 번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2년 파견직을 세 번째 하는 회사였어요. 그럼 회사가 계속 세 바뀐 번 거죠. 바뀐 거죠. 네, 네. 파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동일한 회사에 파견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인터뷰는 30대 여성의 전체 어떤 그림보다는 사실 비정규직에 관련된 그렇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맞아요. 인터뷰였고요. 네. 그래서 뭐가 힘드냐 했더니 회사가 바뀌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바뀌면서 적응하는 시간. 적응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회사에 정을 붙이고 일을 해도 어차피 2년 뒤에는 잘리기 때문에 그 적응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일했던 곳에서는 정을 빨리 붙이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당시에는 또 뭐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정을 붙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사이 회사 사정이 바뀌었는지 2년 뒤에 이제 그냥 탁 끝이 난 거죠.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들어갔을 때도 뭐 그냥저냥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세 번째 회사 되고 나니까 2년 뒤에 어차피 어차피 잘린다니까 잘린다는 표현은 아니죠. 계약이 끝날 건데 뭐 여기서 사람들과 더 정을 붙이고 더 내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회사에 이렇게 마음이 탁 가라앉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이제 비정규직이 30대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네. 비정규직으로 네. 취업을 하셨다는 얘기 했는데 사실 여성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빼놓고 그렇죠? 갈 수 없는. 예. 물론 이제 남성들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건데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 드러난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 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생각하는데 소속감을 갖고 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냥 무슨 로봇처럼 단절되어서 탁 내일하고 딱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해서 함께 해나가는데 자기는 2년 후엔 여기는 꼭 그만둘 직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 형성할 수도 없고 어떤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업무 효율이 없이 임금만 보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속감이 없으면 일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일이라는 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생산 라인 같으면 너무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주체적인 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들어보니까 자신을 부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라디오 조립할 때 그냥 여러 개의 부품이 조립돼서 하나의 라디오가 되는 것처럼 그냥 오늘 A가 왔다가 내일 B가 와도 그냥 라디오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비정규직의 삶은 부품 같은 삶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한 달 먹고 살 급여를 버는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삶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품처럼 교체되는 비정규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업주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것 말고는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더욱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고용 형태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때문에 자기한테는 책임감도 없고 그러니까 네.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질 수도 사람도 없는 없고, 거죠. 질 네. 수도 없고. 그리고 책임을 책임감이 주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만한 일도 주지 않는 주지도 거죠. 않고. 이게 책임감도 없고 소속감도 없다고 이렇게 2년 하고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든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주변인 같다는 얘기를 주변인. 했어요. 네. 주변인.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이미 평등이 아닌 느낌이 든다. 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이 친구가 세 번째 파견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일부 사람들은 좀 더 노력해서 정규직 하지 그러냐, 네, 뭐 네. 네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파견직 2년 이후에 파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어쨌든 처음 파견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도 파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 그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이제 나이가
계속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4살에서 처음 시작했다 해도 계속 나이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처음 파견직으로 일할 때는 틈 계약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2년제 대학생들이었대요. 2년제를 졸업한. 근데 지금 3번째 회사 들어오니까 다 4년제래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가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되는데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진입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규직으로도 열심히 일하면 뭔가 우리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청년들이 뭐 눈높이가 높다는 둥.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한번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면은 정규직으로 가는 그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2년마다 계속 회사를 바꿔서 다녀야 된다. 승진도 할 수 없고 연봉도 올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살겠어요? 취업을 했다고 하면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 계급이 딱 나눠져 버려서 맞아요. 계급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계급인 것 같아요. 딱 나눠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누가 애들 청년이 취업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그러면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약직이고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30대였기 때문에 아직 미혼이었지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파견직은 결혼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 연장을 안 할 테니까. 네, 아니 계약 연장의 문제보다 어쨌든 파견직은 계약 기간이 안 돼도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다. 계약이 남아 있어도 그만둬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왜 계속 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냐 물어봤더니 어쨌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 계약직에 일하는 게 아까 업무 분장 얘기도 했지만 파견 계약직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정규직이 하는 일의 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조하는 업무인데 어린 사람 쓰고 싶지 자기보다 나이 많거나 비슷한 사람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결혼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나면 뭐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봤더니 뭐 마트 이런 데 가게 되지 않겠냐. 사실 사실 대졸 여성이 결혼 이후에 자기 그 직업 경로를 마트를 생각한다는 게 정말 참 현실적이면서도 참 슬픈 거죠, 이게.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기혼자가 갈 수 있는 직장, 그러니까 여성 기혼자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너무 하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삼중님이 아까 3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 졸업한 친구들 중에 정규직 비정규직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일하는 여성은 좀 어느 정도 되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어떤지 주변에서 제 주변은 정규직이 많고 결혼을 하고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정규직으로 그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참 이중적인 잣대를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이미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이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한편의 축과 또 하나는 이런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잣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걸 다 겪으면서 이겨냈어. 너희는 정말 지금 편한 환경에 있는데 이 정도도 못해? 뭐 이런 시각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 우리가 작년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자살한 25세 여성 노동자를 저희가 기억을 하잖아요. 정말 가슴 아팠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달라질 줄 알았다. 24개월 꽉 채워지고
버려졌다. 이틀 빠졌잖아요. 24개월이 되면 정규직 되는 거였는데 이틀 전에 해고 통지 받았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 삶이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그 절망감이 그 여성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 갔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타살이다. 그 여성에게 희망을 빼앗은 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정말 그런데도 지금 그 삼중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득권자들이잖아요. 뭐 정규직이건 어떻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기 어려움을 헤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런 막 사회적인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이게 비정규직이고 싶어서 비정규직인 게 아닌 거라는 거가 계속 드러나는데도 그거를 뭔가 개인의 문제로 그렇죠.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정말 더 그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얘기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거대한 절벽 앞에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이게 그 소수의 관문을 통과해서 이 네. 진입한 이 사람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여자들하고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일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건 하죠. 굉장히 또 논쟁적인 얘기네요. 네, 그건 좀 얘기해 줘 보셔요. 여자들은 책임감이 없다. 뭐 아주 여자들은 책임감이 없고 어차피 결혼하면 이제 절반 이상이 그만둘 거고 뭐 이래서 야근 못 하고 이래서 야근 못 하고 이 핑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핑계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가 많은 거는 사실 아까 그 얘기했었던 현상은 똑같네요. 그렇지. 현상은 똑같은데 어쨌든 당사자가 얘기하는 이유와 남들이 봤을 너무 때 다른 보는 거죠. 거는 다른 그것 거죠. 또한 여자에게만 육아나 이런 가사 책임을 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그거는 고려치 않고 자기는 거기에서 뭐 열애된 사람처럼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피해자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자신의 역량을 역량껏 발휘할 수 없게 그냥 족쇄가 지금 막 이렇게 무슨 새망치 같은 거를 양쪽 발 막 이런 데 다 달고 막 어깨에도 짊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봐주지 않고 너는 그래서 못해라고 다시 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그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공감과 연대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그 동시대의 남성들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그 엄청난 그 아까 덕증후군처럼 노력을 하면서 올라갔으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동등하게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이 사실 기득권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공감과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여성 비하 표현, 뭐 김치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제가 그래서 댓글을 한번 유심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했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여자들은 여전히 남자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남자들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뭐 집을 마련하든 그럴듯한 전세라도 마련을 해야지 그 연애 대상, 결혼 대상자로 이렇게 생각해주지 안 그러면은 아예 이제 그런 대상자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매우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 보면은 그럼 자기도 내가 벌어서 좀 직업이 없고 뭐 예를 들면 남성 전업주부여도 내가 이렇게 같이 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자기의 남편감은 막 잘난 남자만 찾으면서 여성의 권익을 얘기하는 건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아하
이거는 좀, 이렇게 그 많은,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면서 남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취업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는 분들한테는 자기가 동의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님 예, 가장 또 우리 젊으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일단 그 예시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어떤 여성분이든 자기 남편감을 얘기할 때는 괜찮은 남자를 원하겠죠. 근데 네. 반대로 어떤 남성이든 자기 아내감을 얘기할 때는 네. 괜찮은 사람을 얘기할 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신은 당신보다 못한 아니면 당신보다 못하는 좀 어려우니까 대외적으로 별로인 여성과 결혼하겠냐 했을 때 누가 좋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좀 문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여성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누군가 A라는 사람이 네. 막상 들여다보니 네. 그래도 나는 결혼은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나보다 잘난 남자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한다면 지탄할 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왜 너는 여성의 권익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모든 여자가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댓글 읽으면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남녀가 차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대우받게 되어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거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전 여성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중적이야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논리적이다. 네. 저는 이제 여성들이 그렇게 대부분의 만약에 많은 여성들이 그런 걸 원한다. 이것도 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임금에서도 일자리에서도 네. 뭐 육아에서도 가사에서도 모두 불평등하게 여성이 더 낮은 지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그 남자는 경제력라고 돼 있는 이 시스템 자체이기 때문에 여성은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내 결혼 생활이 편할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편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려면은 그 여성을 관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구조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지만이 의식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네. 먹고 살 수 있고 네. 뭐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결혼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 일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할 수 있는 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사실 결혼도 선택의 문제인 거고 사랑의 문제인 거고 아이도 낳고 싶은 만큼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상상은 참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성도 막 능력이 자기 있는 사람은 네. 그런 생각이 덜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자는 경제력, 여자는 외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하다 보니까 50대건 뭐 30대건 20대건 학력이 지금 여성들이 뭐 고졸이 되었건 대학원 졸이 되었건 이렇게 일하는 일자리에서 워낙 차별받다 보니까 그 20대 여성이 자기 꿈이 그냥 자기는 여유롭게 취미 생활하는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전업주부를 희망한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에서 차별이 이렇게 안 바뀌어서 이렇게 고통받느니, 그렇게 고통받느니 그냥 남편 한 명에게만 조금, 근데 이제 그런 삶을 희구하게 되는 이 모순적 상황에, 그래서 정말 60대에서는 이름 석자 쓸 줄 알면 됐다에서부터, 배움의 길을 막 높여가지고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대학을 진학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차별이 없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자도 힘들죠? 네, 남자도 그렇죠. 너무 힘든 얼마나 거죠. 힘들겠어요. 예.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집을 사야 되고. 강요되는 책임감. 네, 네. 여전히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너는 남자니까 이래야 돼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정말 전업주부로 살고 싶지 않은데도 차라리 이러느니 하고 전업주부를 꿈꾸게 되는 근데 누가 이제 이득을 보고 있나 이 체제에서
그런 생각이 뭐 20대나 30대는 네.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터뷰를 여러 네, 번 네. 하셨지만 나중에 가면 나 계속 일할 걸. 네, 나중에 맞아요. 가면은 아이 키워놓고 나니까 나는 남는 게 없어. 네. 난 뭐 했지?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비교 대상이 있다면 열심히 직장 다녀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친구랑 비교된다면 더 자신이 조금 작아 보이고 뭐 이렇게 소외감 느껴지고 이럴 것 같거든요. 제가요 네. 그 교육을 가서 50대 여성들이 주로 있었는데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교육을 왔다는 건 지금 직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내 삶을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 내 삶을 대신할 수 없고 그냥 그래서 나는 뭐 했나 그렇죠. 그런 억울함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 네, 맞아요. 뭔가 박탈당했다라는 맞아. 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랬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사셨잖아요라고 저도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딸들의 삶 또는 아들들의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남성들도 참 불쌍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삼중님 남편도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워낙 장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뭐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든지 아니면 네. IMF와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네. 지금 이제 뭐 생계를 일단 부양을 하고 있다고 치면 그게 딱 끊겼어요. 가정 경제도 굉장히 힘들지만 본인이 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틈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쯤에서 이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왜 비정규직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들에게 그 공부할 수 있는 네. 여건 이제 재정을 막 준다고 하잖아요, 네. 사업장에. 네. 근데 비정규직들이 그 돈을 써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할 시간이 과연 있느냐.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네.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도만 만들어내. 네, 이렇게 맞아요. 그냥 있으니까 빨리만 써? 하는 거야. 그래. 그 제도가 나랑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통해서 그 내 삶이 바뀔 거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도는 관료의 책상 위에만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이게 꼭 남성과 여성의 대립 구조가 아니고 사실 맞아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남성들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조금 알아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린 도전이 아니라 예, 진짜. 예, 여성 노동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가 어떤 여성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살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남자도 불행하고 힘들고. 여자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하고 어른도 불행하고 그렇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정말 행복지수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들이 돌림표가 돼야 되는데 약간 이런 악순환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이들은 교육에 시달리고 네. 학업에 시달리고 뭐 즐겁게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맞습니다. 또 뭐 부모들은 또 이렇게 남자는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네. 여성은 또 모든 걸 다 하느라고 슈퍼맘 돼야 되니까 네. 또 힘들고 네. 정말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이 체제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괴로운데. 왜 네. 사는 거지? 근데 아까 삼중님이 말씀하신, 아까도 이제 얘기하실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는 삶을 배워보지 못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역할로가 아니라, 우리는 뭐 답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요해요. 학생답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뭐 여자답게 남자답게.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나라고 하는 고유성과 개별성이 있으면 그 나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여지가 있고 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막 들씌우는 거죠.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그랬을 때 정말 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신병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막 우울증, 정신병 이러는 게 그래서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 저희 들어요. 상담이 네. 성희롱만 있고 네. 뭐 모성과 상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간혹 네. 그렇게 뭐 네.
정말 불안해서 네.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전화 네.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들어보면은 그렇습니까? 정말 그냥 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이 못해요.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얘기를 좀 너 이렇게 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상담하고 나면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한테도 약간 뭐 얘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불안하다. 뭐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 다들 좀 안정되지 않고 세월호 이후는 더 심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을 좀 꿈꿀 수 있는 여지, 예, 또 그렇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어떤 자신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고 또 그게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자기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지원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좀 우리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얘기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뭐가 더 바뀌어야 되는지 여성 노동자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런 바람들을 전하면서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한마디씩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의 방송은 마칠까 합니다. 예, 멀리 오신 오늘님. 네. 네. 일단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인터뷰했을 때 느꼈던 아이를 있건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거건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은 여성분들은 거기 상관없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 자녀 키우면서 힘드셨겠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보상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보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거 말고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지나고 나면 허무한 애 거죠. 키우는 아줌마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아하는 사실 아이 낳으라고 지금 얘기 많이 하고 많이 지원해 준다고까지도 얘기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게 심리적인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게 의미를 더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남성분들도 남자는 경제력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아이들 키우고 해야 되니까 돈을 막 억지로 버는 것보다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잔업이 힘들어. 그렇죠. 정말 힘들죠. 그것보다 사실 아까 저는 그분 말씀처럼 인생의 꽃, 그러니까 일이 인생의 꽃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피울 수 있는 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피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경제력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래야지 나중에 일 그만두고 나서 또 가정에 그러니까 돌아온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아빠가 일을 하는 건 경제력만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돈 벌어온 아빠가 됐을 경우에 가정에서 아예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때 지금은 불편하게 돌아온다면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도 함께 같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남녀 그리고 그 자녀 할 거 없이 모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로 또 뭐 굳이 가정 이루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슬프게도 삼중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던 우리 삼중님. 아니, 최근에 세월호 거치고 1년 지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절망스럽잖아요. 절망스럽고 엄청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강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이런 뭐 정부를 비판하고 이랬을 때 잡아 가두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이 안 됐다. 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뭐 여성의 권익이나 이런 것도 한 200년 뭐 요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너무 순식간에 이것들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이 혼란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20대부터 60대까지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세대인데도 세대 간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네. 또 세대 간의 분명한 공통점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 짧은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고 네.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네. 너무 서로를 공격하지 말고 네.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쪽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희망의 끈 이것들을 갖고 있다면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나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네. 우리 노마드님, 자유로운 영혼의 노마드님. 글쎄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지만. 아니, 저는 이제 늘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든 성평등이든 약간 이런 쪽을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의식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참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이든 뭐든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시간을 좀 길게 보더라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한테 네. 여자아이에게 넌 예뻐야 돼, 남자에게는 씩씩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는 존중받아야 될 인간이고 권리를 얘기해주고 그 대신 또 책임과 배려를 얘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면서 그러니까 이 평등한 사회를 조금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그런 좀 장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네.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게 되는데 지금처럼 간다 그러면 정말 남성 여성의 대립처럼 갈 수도 있는 그런 네.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본적인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네. 좀 나아갈 수 있으면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의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이 구조라고 하는 건 참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조를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삶,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게 각자의 개인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선택을 강제하는 우리 사회의 압력 같은 거가 있다. 그러면 이 사회의 압력을 우리가 다르게 그 사회 압력이 좀 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그 사회 압력이 작용하도록 만드는 거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 같은 거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여성 노동자의 평등의 전화 이제 활동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런 방송도 거기에 정말 조그만 주춧돌이라도 된다면 언제든지 또 모여서 우리가 이런 방송도 하고 얘기도 하고 조금 더 그렇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할 것이다. 계속 그렇죠. 같이 또 얘기 들어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좀 더 남녀 모두가 함께 일하고 또 자기 삶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길 희망하면서 우리 박수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